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공급망 실사 지침에 대한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KMAC의 김희철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또 공급망 실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 이 공급망 실사법에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급망 실사법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일단 EU의 공급망 실사법은 EU-의회, EU 집행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EU에서는 일단 6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디지털화, 공정무역 환경 조성, 또 유럽형 사회 시장 경제 구축, 유럽 통합,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그래도 유럽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죠.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은 EU 집행위에서, EU 의회에서 굉장히 그 핫한 이슈로, 그리고 가장 비중 있는 그런 주제로서 이야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EU 의회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유럽 그린딜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19년 12월에 이제 발표된 건데, 이거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해야 되는데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린딜을 위해서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제 EU 집행위가 이러한 기후변화를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배경을 좀 우리가 좀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 기후라는 것을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데, 이 기후라는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거슬러 올라가면 약 1880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과학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게 이제 그 시기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버드 대학에 있는 교수들도 또 다른 전문가들도 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이걸 데이터화하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이제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이 부분을 본격화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1997년도에 채택된 교토 의정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교토 의정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얼마만큼 누가 그리고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도록 할 거냐, 이것을 좀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논의가 시작됐고, 이게 유엔 주제로 이제 진행된 거죠. 거기서 6대 온실가스를 좀 설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 이산화질소, 이런 6가지의 주요 오염물질을 온실가스로 지정을 했고,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온실가스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이 이산화탄소가 전체 그 6대 온실가스 중에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온실가스 환산량으로 해서 관리를 하기 시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확산됐던 거고요. 그 당시에도 이제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지만 유럽 중심으로 주로 이제 이루어지고, 결국은 중국도 빠지고 미국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유럽 몇몇 국가들이 남아서 이제 좀 약간 반쪽과 같은 이런 형태로 교토 의정서가 좀 약간 의미가 좀 줄어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이제 채택하게 되는데, 파리 협정이 2015년 12월 달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이게 21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그러니까 COP21에서 이제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논의를 했고, 유엔 주제로 195개국이 참여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파리협정은 일단 교토의정서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어떤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하고 참여를 높이고 의무를 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명확히 하는 부분에 의미가 있고요.
또 교토의정서를 좀 대체하는 그런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핵심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 그리고 기후 온도 변화를 1.5도 이하로 유지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전 회원국이 여기에 참여해야 되고, 관련된 선진국들은 또 개발도상국들을 또 지원해야 되고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회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유럽 그린딜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그린딜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인 CSDDD, 그러니까 유럽의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그 지침을 만들게 의결하게 된 이런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유럽 의회가 이것을 왜 지금 시점에서 이걸 법제화했느냐? 이게 뭐 각 국가별로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는데 왜 굳이 EU 이 단체에서 유니온에서 이걸 접근을 했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EU에서는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핵심 요소를 ESG의 의무화, 이행,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을 이행하려면 궁극적으로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린딜 전략을 이행하는 관점에서 기후 중립을 달성하고, 또 친환경 경제 전환을 이루고, 또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제 SDG 이행을 위한 어떤 관점에서 이걸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이 법제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활동 자체가 여러 이제 그 가치 사슬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글로벌 공급 사슬에 또 얽혀 있다 보니까 이 내에서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인권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이 지침을 만들게 된 어떤 배경의 한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궁극적인 것은 이걸 이행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려면 이제 인권이라든지 환경 같은 이런 공급망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들을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 실사라는 관점이 접목되는 거고, 실사의 개념 속에는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축적해서 이 부분을 바탕으로 뭔가 전략을 만들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EU 전 회원국 차원에서의 실사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건전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또 그 EU 영내에서 어떤 통일성 있는 그런 지속 가능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법적 의무를 좀 강화하는 측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발적으로 맡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권 환경 보호를 위한, 그리고 인권 환경 쪽에서의 어떤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련 의무를 법제화하는 측면에서 회원국들이 뜻을 같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 경과를 보면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데, 교토의정서부터 시작된 이러한 이야기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 의회에서 이 지침으로 채택이 되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우선 EU 집행위원회에서 처음 이 법안을 만든 것이 2000년도 4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하면서 2023년도에 들어서 2023년도 6월에 이제 이런 수정안들이 최종적으로 표결을 통과해서 본격화됐고, 그 이후에 한 5차, 4차 이상의, 뭐 제가 알기로는 한 5차 정도로 알고 있는데, 4차 이상의 그 당사자 간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집행위, 이사위, 상임위 이런 3자 간의 어떤 협의를 거쳐서 수정안이 만들어지고, 그 수정안이 24년도에 들어와서 이게 뭐 부결 위기에 놓였다가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가 의장국의 어떤 중재로 인해서 수정안 좀 더 완화된 개념으로 24년 3월 15일 날 드디어 표결에 붙여졌고, 그거에 의해서 드디어 이제
지침으로 확정된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근데 유럽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것이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 아니라 과거에 국가별로 이렇게 많이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이 지침이라는 것은 이게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침은 유럽 의회에서, 그러니까 EU에서 궁극적으로 각 국에 내리는 국내법을 이러한 방향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지침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 법적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각 회원국이 이 지침의 기준에 맞춰서 국내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몇몇 국가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고 있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현대 노예방지법을 시행하고 있고요. 또 프랑스는 2017년에 기업경계법을 시행하고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이라고 해서 법안화했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논란도 있고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유럽 회원국 중에서는 최초로 기업 공급망 실사 의무화법을 국내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실사에 동참하고 있고, 국내법을 만드는데 이제 동참하고 있고, 이제 24년도 3월 15일 올해 초에 3월 달에 이게 이제 지침으로 확정됐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2년 내에 또는 경우에 따른 3년 내에 국내법으로 전환해서 제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EU가 발표한 전체 방향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각 회원국이 가지고 있는 국내법의 특성이 뭔지, 기업마다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국가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공급망 실사법 관련된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 이제 본격화됐고, CSDDD라고 표현되는 이 공급망 실사법이 드디어 탄생을 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 그럼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간략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회에서 그동안 이건 이제 수정안인데, 수정안들을 이렇게 의결을 하고 또 최종안이 의결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게 지침이죠. 지침이 만들어진 거고, CSDDD라고 한다면 이게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라고 해서 CSDDD. 그 D의 이제 끝은 이제 디렉티브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CSDDD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 범위도 보면 기존에는 우리가 EU 집행위 초안이 좀 있었고, 또 이사회가 그걸 수정해서 의결한 내용이 있고, 의회에서 작년 6월에, 23년 6월에 의결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각기 좀 입장에 따라서 실사의 항목이라든지 대상 기업, 실사 범위, 금융을 포함시키느냐, 또 민사 책임 범위, 제재 조치, 경영진 의무를 넣느냐 마느냐, 적용 시점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다 달랐어요. 이 중에서 이제 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이 부분을 좀 드라이브를 걸었던 거고, 의회 같은 경우는 경영진 의무를 넣어서 경영진의 KPI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그런 활동에 대한 것을 KPI에 반영해야 된다. 일정 조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대상 기업도 상당히 좀 엄격하게 좁혀서 하다 보니까 거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25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고, 종업원 수에 있어서도 4,000명 이상 기업들을 이렇게 대상을 한다든지 해서,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00인 이상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어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유럽에서 활동하려면 저촉된다 할 정도로, 포함된다 할 정도로 범위가 컸었다라는 거고,
실사의 범위도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리밍. 그러니까 업스트림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생산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다운스트림이면 생산 이후에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폐기물을 처리한다든지 이런 영역인데, 다 공이 업스트림과 익스트림을, 다운스트림을 다 이렇게 포함할 정도로 전 공급 사슬을, 그러니까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해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한 관점에서 접근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의견 합의를 해서 올 3월 달에 이것이 수정안이 올라왔고, 수정안에 의해서 좀 더 완화된 기준으로 이제 통과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직원 수 1000명 초과를 하거나 또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을 이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그 수정안에서 생긴 게 뭐냐면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도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대기업 적용 기준에는 이제 미치지 않더라도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라이선스 계약 같은 이런 로열티 수익이 있는 기업들이 대상인데, 이게 뭐 2250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전 세계 순매출이 뭐 8천만 유로를 초과할 경우에는 포함되고, 또 해당 기업뿐만이 아니라 이 기업의 어떤 최종 모기업도 이게 해당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확정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관점에서 최종안이 타결됐다라는 거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고위험 산업군을 앞에서는 좀 정의를 했었는데, 기존 안에서는 정의를 했었는데, 이 최종안에서는 고위험 산업군은 좀 삭제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역외, 그러니까 EU 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뿐만이 아니라 EU를 제외한 그 역외에서 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적용 기준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업, 대상 기업이 확 줄어드는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어요. 그러나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모기업 기준으로 대기업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대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많은 협력사들까지 어떻게 보면 그 전후 이 공급 사슬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이 모두 사실은 관련돼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기업, 그래서 이제 지금 장표가 이제 그건데요. 일단, 지침 적용 기준에 미치지는 이제 못한다 하더라도, 이 해당 기업이 속한 최종 모기업이 충족하는 경우에는 또 모기업이 이걸 또 실사 의무가 있어요. 또, 최종 모기업이 지분만 보유한 경우에, 또 지배 구조상 최종 모기업 하위에 놓인 기업, 그러니까 모기업 입장에서 공급망 관리가 가능한 그런 협력사라든지 자회사, 여기에 실사 지침이 적용을 받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꼭 단순한 이제 인력, 인원수, 그다음에 매출 기준 이것만 가지고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고 한계가 있고, 여기에 미치지 않지만 어떤 그 공급망의 전후 관계에 있는 기업이라면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공무원 실사 관리가 필요한 그런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고객 상담이라든지 죄송합니다. 이 고객 상담이 아니라 로열티를 받는 이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로열티를 받는 그런 기업들은 상당수가 해당이 될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의 범위도 생산, 공급, 유통, 운송, 저장에 이르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업스트림 관점에서를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폐기와 관련된 부분, 뭐 재활용, 퇴비화 이런 부분 이제 다운스트림이죠. 이쪽은 이제 제외가 됐지만 이건 뭐 제외됐다고 제외되는 게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국가별로 이 다운스트림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다운스트림을 강조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 역내로 들어가서 수출을 하거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이 공급망의 범위를 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 모기업과 로열티 수익 기업에 추가로 이제 그 적용됐다라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기존의 대기업, 뭐 중견기업, 뭐 초우량 기업, 이런 분류에서 대기업, 로열티 수익 창출 기업이 이제 추가됐다라는 부분이고, 기후전환 계획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앞에서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파리 협정에 근거해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이 어떠한 계획을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수립하고 그걸 기업 정책에 반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기후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공유해라, 보고해라 라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기후전환 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1년 단위로 현행화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오히려 새롭게 들어갔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이 또 예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경영진의 의무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이거를 좀 적용하려고 했지만 이 부분은 삭제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보면 ESG와 관련된 KPI를 기업의 KPI로 가져가는 기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보면 뭐 CSDDD에서 이 경영진 의무가 빠졌다고 해서 기업들이 이 부분을 관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기업의 특성에 맞게끔 관리를 해야 될 거고, CSRD와 또 연계하는 부분, 즉 이제 지속가능 보고 지침이 이제 CSRD인데 여기에 이제 적용 대상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기후변화 계획 수립에서 이제 면제된다. 왜냐하면 CSRD를 통해서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들이 논의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재, 이걸 이제 위반했을 경우에는 제재라는 것이 당연히 뒤따르는데, 일단 이 제재가 셉니다. 그래서 일단 전 세계 순매출의 최대 5% 범위에서 이제 부과된다. 이것도 국가마다 다르지만 이게 기본 지침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더 높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구체적인 제재 방식은 회원국에서 결정한다라는 거고요. 민사 책임의 경우도 이제,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송은 피해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노조, 시민단체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CSDDD가 중요한 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영내 진출하기 위해서 이걸 갖춰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역으로 제재라든지 민사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사업을 영위하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 영위 측면에서는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 시점은 뭐 발효일로부터 기업 규모별로 약간 다르지만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그 CSDDD가 EU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각 국에서는 2년 내에 또는 3년 내에 이런 부분들을 국내법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할 거고요. 이것을 국가별로, 기업의 규모별로 이렇게 적용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대략 한 3년 후, 그리고 5년 정도 후 이내에 거의 다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또 최종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모니터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권과 이 환경에 대한 실사가 잘 관리되고 있느냐, 그리고 위험이 잘 식별돼서 그 위험 요소들을 파악하고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 또 위험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조치들을 모니터링 이 체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제 CSDDD의 대응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망과 시사점을 좀 살펴보면 우선 이번에 통과된 CSDDD의 현지 반응을 보면 뭐 대체로 뭐 환경 인권 단체들은 당연히 이제 반발하고 있죠. 실망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이 강화됐던 이 법안 대비 이번엔 통과된 것이 뭐 좀 줄어든 적용 기업의 어떤 범위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 또는 이제 실망감을 갖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이런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업의 지속 가능 책임이 좀 법제화됐다. 이게 토대를 만들었다 하는 부분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후 전략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동안 기후 전략이라는 것이 큰 뭐 국가적 차원의 얘기고 남의 얘기고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사업을 유럽 내에서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후 변화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이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 경제라든지 파리 협정, EU 기후 변화 목표에 부합하는 그런 기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경영진 의무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에 이거를 좀 적용하려고 했던 건데, 기존 안에서는 이게 강조됐던 건데, 이번 최종안에서는 이제 제외되고 통과가 됐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논의 과정에서 그동안 경영진이 결국은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기업들이 경영진의 자발적으로 KPI를 반영할 가능성도 있다. 라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제 협력사라든지 공급망 사슬에 있는 참여하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같은 관점에서 온라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재 조치가 굉장히 강하게 기존의 어떤 내용들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매출의 5% 이상,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어겼을 경우에 뭐 비금전적 조치도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상당히 강화된 제재 조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기업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적용 시점은 2년 후에 적용을 하지만 이게 국내법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서 뭐 3년에서 5년을 플러스하면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따져서 보면 뭐 5년에서 7년 정도 후에는 이제 현실화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독일같이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더 강화될 부분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을 또 감안해서, 좀 병렬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또 적용 대상 기업이 이제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공급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전후 관계에 있는 이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거의 공급망 실사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CSDDD의 의회 최종 통과에 대한 어떤 시사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기업들이 실사 대응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CSDDD에 맞춰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한다면, 우선, 이번 조문을 가지고 이제 보면, 5조에서 15조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해야 될 그런 의무. 그러니까 첫 번째, 우선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실사를 기업 정책 전반에 이제 내재화해라. 그러면, 우리 기업이 기업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 정책을 마련할 때, 이 인권과 환경을 고려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거고, 또 인권 환경 관련된 그 어떤 부정적 영향, 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정적 영향을 예방, 완화, 제거, 또 최소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항목 화면에서 보시는 2번, 3번이 이제 바로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인권, 환경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식별하고 어떻게 이거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또 위험을 제거시키고 원상 회복시킬 수 있도록 조치할 거냐 하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비사법적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라. 이건 이제 환경이라든지 인권에 참여하는 이 가치 사슬에 보면 많은 부분에 이 고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인권에
부정적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환경적 행위들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것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고충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구축해라, 운영하라라는 이제 지침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 모니터링과 점검 활동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인권 분야에 대해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각 공급망, 각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이제 점검하고 점검하는 그런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런 실사 결과들을 공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웹사이트 내에 이제 공유하는 건데 유럽의 EU가 정한 그런 플랫폼에 공식적인 플랫폼에 게재를 하고 또 자사의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실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라, 협의해라.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실사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그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그들과 함께 이 기후변화 대응에 나서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체계를 가져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1번부터 8번까지인데 이 내용들을 기업들이 어떻게 이 CSDD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로 끌어들일 건 내재화 시킬 거냐 하는 부분들이 기업들이 이제 대응해야 될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인권의 어떤 분야, 그 다음에 환경의 어떤 분야를 우리가 개선을 해야, 관리를 하고 실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그 조문에 보면, 부속 서류가 있어요. 부속서 1, 2가 있는데, 그 부속서 1, 2에서 인권과 환경 분야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뭐 국제인권 협약 같은 거, 뭐 근로조건, 합리적인 노동시간이라든지 임금, 근무 환경과 같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아동노동, 또 권리협약, 뭐 최저연령협약, 강제노동, 인신매매 금지, 뭐 뇌물 부패 방지, 결사의 자유, 단결권,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엔에서 그 세계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인권 관련된 규약들, 그러니까 협약들을 지켜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측면에서도 뭐 기후변화 관련된 협약들, 뭐 생물 다양성, 뭐 대기 토양, 산림, 해양, 수질, 오염, 뭐 이런 내용들, 또 천연자원 과소비, 또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체티스 협약, 뭐 수은 그 미나미타 협약,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제 협약들이에요, 주로. 이제 환경 관련돼서 국제적으로 협약된 내용들을 지켜라라는 거죠. 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위험이 발생될 여지가 있는지, 위험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다면 예방하고 조치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실사에 대한 주요 관리 항목이었다면 그러면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면 가져갈 거냐, 관리할 거냐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 CSDD를 위한 주요 체크리스트를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사 기업 정책 전반의 내재화라는 그런 부분을 앞에서 제가 8가지 중에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실사 기업 정책 전반의 내재화를 한다 그러면 기업 내부에서는 공급망 실사 정책, 공급망 실사 행동 강령, 공급망 실사 운영 프로세스, 또 협력사 공급망 실사 참여 수준 이런 것들을 지금 우측의 내용에서 그 정의한 것처럼 대응 지표를 가지고 기업들이 관리를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앞에서 2번, 3번에 해당되는 환경 관련 그런 그 부정적 영향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 또 이것을 완화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에는 예를 들면 제품, 서비스의 친환경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환경 위험성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조치를 시행하는 부분들에 대한 관련된 대응 지표들을 저렇게 뽑을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품 및 서비스의 친환경성 정도다. 그러면 친환경적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 그 다음에 친환경 제품과 서비스 제공, 친환경 기술 개발, 뭐 가치 사슬 전반에 대한 환경 위험성 관리, 뭐 생물 다양성, 친환경 자재 사용, 뭐 이런 것들. 또 환경 관련돼서는 환경 위험성 식별과 평가 관련돼서는 친환경 공정이라든지 국제 환경 협약을 준수하는 부분 여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대응 지표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또 환경 위험성 식별과 평가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 중에 뭐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대기 토양 산림 해양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순환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국제 인권 관련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국제 인권 협약과 관련된 부분, 뭐 차별 금지라든지 여성 차별 금지라든지 장애인 차별 금지, 아동 노동 금지, 이러한 유엔에서 정하고 있는 또 국제적으로 협약한 그런 내용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우리 회사는 이걸 공급망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찾아서 체크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강제 노동과 자발적 근로 체계가 만들어져 있는지와 관련된 지표들, 또 근로 조건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 이런 것들이 체크돼야 될 것입니다. 또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 조건이라든지 뭐 교육과 훈련, 결사의 자유, 뇌물과 부패 방지, 이와 관련된 대응 지표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는 고충 처리 정책과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는지, 또 조치의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위해서 모니터링 정책과 프로세스는 갖춰져 있는지 하는 지표들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웹사이트 내에 실사 내용을 공개하는 측면에서는 실사 보고서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사 내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들을 가져갈 수 있는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정할 필요가 있고, 또 실사 관련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그래서 공급망 실사 시행을 위해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어떻게 할 거고, 또 운영할 거고,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구성하고 그들과 협의하고 운영할 거냐 하는 이런 대응 지표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이제 유럽에서 4월 달에 통과된 CSDDD 공급망 실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EU에서 정한 CSDDD의 지침이라든지 국가별 국내법을 잘 파악하셔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꼭 우리 기업이 해당이 안 되더라도 우리 모기업이라든지 우리 거래처, 원청사에서 유럽 국가를 거래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도 같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번 CSDDD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차 협력사들, 2차 협력사들, 이렇게 공급망 전반에 걸친 앞뒤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렇게 속편하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대기업은 대기업 관점에서 공급망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요.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CSDD에 대한 접근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한국능률화폐 컨설팅 장혜수입니다. 작년 2023년 10월부터 EU의 환경규제와 무역규제가 결합된 형태인 CBAM이라고 하는 탄소국경 조정 제도가 최초로 시행되었는데요.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실시한 수출기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기업들이 EU CBAM이라고 하는 제도를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배출량 산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제 기업의 현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출량 산정 이슈와 함께 기업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업의 배출량 산정 이슈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CBA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U CBAM이라고 하는 제도는 EU의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입법 안 중의 하나로서 탄소 누출의 개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탄소 누출이라고 하는 개념은 EU 영내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있어서 EU 영내에 있는 생산 공정이나 설비 등이 상대적으로 환경 규제가 약한 제3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탄소 누출의 문제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EU의 생산 설비가 제3국으로 이전됨에 있어서 단순히 EU 내에 있는 배출량은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배출량의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또 두 번째로는 EU 내에 있는 생산 설비의 저탄소를 위해서 감축 설비를 투자함에 있어서 생산 원가가 상승하는 반면에 제3국은 그렇지 않아서 EU 영내에 있는 제품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EU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기 6개 부문을 대상으로 CBAM 대상으로 결정을 했고, 이 CBAM 대상 부문 중에 일부 특정 제품 시행 코드에 해당하는 제품을 EU 영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CBAM 대상으로 결정을 하고, 이 제품이 EU가 아닌 제3국에서 생산되었을 때 EU의 탄소 규제 수준만큼을 EU의 관세 형태인 인증서로 제출하는 형태로 지금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CBAM 대상으로 설정된 6개 부문 외에도 최초 제도 설계 과정에서 정유, 석유화학 등 유기화학품에 대한 제도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EU에서 전환기간 중에 CBAM 대상 품목 확대나 또는 다운스트림으로의 확대를 논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EU CBAM은 EU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도 마찬가지로 모두 처음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초기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줄이고 이해관계들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전환기간을 두어서 제도를 이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간의 목적은 제도를 초기에 안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EU 집행위원회에서 확정기간을 보다 정확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산정 보고의 의무만 주어지고 비용 부담이 주어지는 인증서 제출은 없습니다. 보고서의 제출 주체 자체는 EU 수입업자이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징금 주체도 EU 수입업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징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 기업은 EU 수입업자가 제도 일정에 따라서 적시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배출량을 산정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정기간부터는 실제로 관세 형태인 인증서가 부여되기 때문에 이 인증서 수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제3자 검증이 의무화되고요. 전환기간에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배출량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검증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CBAM 대상 기업은 수출 유형에 따라서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EU 영내 법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입업자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수입업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CBAM 보고서 제출 의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CBAM 보고서 내에 있는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EU 영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업체들에 대해서 배출량을 취합할 의무를 지니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EU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으로서 이 기업은 EU 수입업자와 직접적인 컨택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EU 수입업자로부터 분기별로 직접적으로 배출량 데이터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제출은 보통 EU 집행위원회에서 게시한 커뮤니케이션 템플릿이라고 불리는 공통된 양식을 보통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템플릿 사용은 의무가 아니고 권장사항이고 또 템플릿 상에서 일부 업체 보안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민감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고 이후 수입업자와의 컨택을 통해서 별도의 데이터 양식을 통해서 배출량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EU가 직접적으로 수입하진 않지만 EU로 직접적으로 수출하지 않지만 전구물질의 형태로서 국내 기업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 경우에는 EU로 직접 수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제공에 대한 강제성은 없고 다만 유형 2번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으로부터 배출량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수출기업 유형과 상관없이 현재 시밤 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업체의 경우에는 당면 과제인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이슈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제품 단위 생산량당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 형태로 EU 집행위원회에서 기본값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기본값의 경우에는 올해 7월에 제출하는 보고서까지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총 배출량의 20%라고 하는 양적 제한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10월 보고서부터 실적 데이터 기반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출량 산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범위와 방법론 그리고 데이터 수집 기준을 결정하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시밤의 경우에는 EU로 수출하는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장 단위의 배출량을 기존에 산정했더라도 제품 생산 공정별로 다시 데이터를 분리하는 할당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해당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한 모든 배출량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자체 생산 공정에 석회석처럼 별도의 가공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이 아니라 철거 반제품처럼 이미 자체 생산 공정을 거친 물질을 우리 자체 생산 공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에는 이 반제품이 생산되는 데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해서 최종 시밤 제품당 배출량을 다시 재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 공정을 이미 거쳐서 배출량이 발생된 물질을 EU 시밤에서는 전구물질이라고 부르고 배출량 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전구물질 목록은 EU 시밤 규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였습니다. 각 기업에서는 전구물질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복합제품 분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전구물질 배출량을 포함해서 배출량을 산정해야 하고 전구물질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단순 제품으로 분류되어서 자체 생산 공정에 해당하는 배출량만을 산정해서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 기업에서는 단기적으로 전구물질 협력사별 데이터를 취합해서 배출량을 산정할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취합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순히 이는 EU 시밤 이외에도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 등 유사한 제도가 타 국가에서도 도입을 예고하고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꾸리는 것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기업들이 시밤을 대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슈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밤 대상 제품별 산정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시밤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전구물질을 고려해서 협력사까지 배출량 산정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공급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오더 베이스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분기별로 생산되는 제품과 고객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배출량 산정에 누락이 없도록 공급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밤은 전환기간과 확정기간을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기간별로 배출량 산정 범위나 기준, 국내 배출량 산정 범위의 인정 기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국내 목표관리자나 배출권거래자처럼 이미 온실가스 규제 제도를 통해서 배출량을 보고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사용량을 인정받는 경우에 EU 시밤 대상과 비교해서 만약에 상이할 경우에는 2025년부터 EU 시밤 방법론으로 적용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추후 확정기간의 제3자 검증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만약 기존의 제3자 검증을 거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가장 신뢰도가 높은 법정 계량기를 통해 측정된 값인 고지서 등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할당 시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뢰성 있는 데이터로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업체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통해서 추정하되 추후 제3자 검증 단계나 아니면 이후 집행위원회의 실사를 대비해서 그때 당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배출량 산정 범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공급망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 취합 대상이나 범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업체에서 이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처럼 또는 탄소 발자국처럼 이미 배출량 산정 경계를 결정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말씀드린 시범 배출량 산정의 특징상 제품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산정해야 되고 또 다운스트림 중에 일부만 포함하고 업스트림 또는 다운스트림 중에서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배출량을 산정하려면 당연히 시범 대상 배출량을 산정을 위한 산정 경계를 다시 재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 배출량 산정 방법 인정이 올해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산정 방법론이 국내와 EU 시범 산정 방법론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내의 경우에는 연료 연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3개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반면에 EU 시범은 CO2, 이산화탄소만을 산정하는 등 산정 대상 온실가스가 일부 다르거나 또는 배출계수의 적용 기준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추후에 EU 시범 방법론으로의 배출량 산정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제도에서는 RE100 이행을 위해서 REC 구매나 간접 PPA 등 여러 재생에너지 사용 유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REC 구매 등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으로 현재 국내에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EU 시범에서는 시장 기반의 방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EU 시범은 시장 기반의 방법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은 인정하지 않고 직접 또는 간접 PPA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내 제도를 통해서 이미 배출량 산정 경험이 있는 기업임에도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는 여전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출량 산정 대상을 결정하는 배출원 식별 단계에서 어떤 배출원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지 또는 자체 생산 공정이나 외부 협력사의 전구물질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출원 식별의 대전제는 제품 생산 공정과의 관련성입니다. 만약 사업장 내에 식당이나 법인 차량처럼 제품 생산 공정과 관련이 없는 시설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실제 생산 공정에 사용되고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들 중에서 연소나 또는 화학적인 공정 반응을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배출원으로 식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각 배출원별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업체는 가스 공급업체나 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하는 고지서를 통해서 사업장 기준의 데이터는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품 생산 공정별로 측정 기기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또 한 개 공정 라인에 여러 개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에는 이 제품당 배출량 산정을 위한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각 생산 제품의 중량이나 또는 설비의 용량, 가동 시간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 할당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자체 생산 공정 이외에도 외부 협력사의 전구물질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는 각 협력사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을 진행하거나 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정부 세미나 참석을 유도하는 등 배출량 산정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를 위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EU에서는 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 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들은 제시하지 않고 합리적인 데이터 할당 방식에 대한 예시들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범 대상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는 실측 데이터 기반의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립하고 또 전구물질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됩니다. 이 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데이터 취합을 위한 엑셀 형식의 툴일 수도 있고 또는 협력사 대상의 교육을 통해서 인식을 제공하고 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 사업이나 시범 전문 컨설팅을 통한 체계 구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범 전환 기간 중에 기지물 탄소 가격이나 배출량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규정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이후에서 공개되는 신규 규정이나 위임 규정을 모니터링해서 확정 기간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대응은 보통 국내 기업과 EU 수입업체의 직접적인 컨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 내에 시범 업무 전담 담당자가 없다면 해당 업종이나 부문의 주요 이슈 사항이나 EU에서 발표하는 신규 규정에 대해서 영향을 검토하거나 모니터링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발표 자료 마지막 장에 헬프데스크 메일을 통해서 월간 정보 질의 신청하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고요.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EU 시범 외에도 글로벌 공급망 규제를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서 단계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실측 데이터 기반으로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제품 생산을 위한 전체 공급망을 고려해서 총 배출량 중에 기본값 등의 추정치 적용 비율이 20%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협력사별 데이터를 취합할 때 단순 제품당 배출량 이외에도 기본값 등 추정치를 사용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비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또 이는 단순 배출량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도 또한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기본값은 제품 시행 코드별로 원단위 값이 높은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과다 산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는 추후 업체의 수출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배출권거래제나 글로벌 기후공시처럼 배출량 산정 기준이 여러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시범이 기업에게 가장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체 생산 공정뿐만 아니라 원료부터 최종 제품 생산 전 과정에 걸쳐서 배출량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 있겠습니다.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협력사의 데이터는 요청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협력사 중에서 자체 역량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중소나 또는 영세 기업이 많기 때문에 EU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EU 수입업자나 또는 EU로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필수 보고 항목만을 담은 엑셀 툴을 개발해서 데이터 취합 체계를 정립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시행되는 확정 기간에는 실제 수출된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실제 인증서를 구매하거나 제출하는 주체는 EU 수입업자입니다. 다만 이 인증서 구매 요인으로 실제 국내 수출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인증서 구매 비용에 대한 별지 조항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EU 수입업자로 하여금 친환경 제품이나 공정으로 생산된 제품을 납품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정확한 데이터를 활용할수록 배출량이 작게 산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따라서 전문기관의 도움을 통해서 확정기간 시행 이전에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KMAC는 시범 정부 TF의 유일한 민간 컨설팅사로 참여하고 있고 배출량 산정 해설서를 6개 부문 모두 발간했고 또 시범 헬프데스크 운영 경험을 통해서 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시범은 EU 배출권거래제와 무상할당량, 배출량 산정 방법 등 여러 요인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은 관련 연구 용역을 통해서 EU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업체의 배출량 산정 경험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배출량 산정이 가능합니다. 저희 KMAC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EU 수출 기업에 대한 기업의 탄소 무역 장벽에 대응하고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